오늘의 언니의 찐심, 오늘의 언니는 자음과 모음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6년차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희 외부 시청자분들 중에 가족을 위해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감이 많이 가요.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벌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 한 봉급 한 300만 원 중에서 한 생활비 한 150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쓰고 100만 원 저축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돈 되게 열심히 모으고 불려서 실제로 3년 만에 투자 진행하고 자산을 10억을 만들고 지금은 사실 은퇴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10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하셨는데 투자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저축을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투자를 못했죠. 이 돈에 관련해서는 너무 무계획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180만 원 정도 받으면 10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아이섀도우 하나 5만 원짜리 사요.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또 백화점에 가서 아이섀도우 다른 색깔을 사요. 그리고 나서 그 화장대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안 써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를 한 거냐면 감정에 따라서 소비를 한 거였어요, 제가. 이 소비가 나를 구원해줄 어떤 하나의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감정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더 큰 자극을 찾아서.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일을 계기로 해서 아, 이거 아니다. 내가 돈을 더 모으고 불리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상품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매주 어떤 그 고정된 날짜에 금액이 나가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뭐 1주 차에는 25만 원이 나가면 그 다음 주 차에는 26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 주 차에는 27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장점이 뭔지 아세요? 돈을 야금야금 빼먹지 않게 돼요. 내가 이 다음에는 내가 저축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텐데 나머지 200을 좀 더 내가 킵해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여유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저축을 하기 전에는 아예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저절로 모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모으기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작게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러면 그렇게 저축으로만 모으신 게 얼마예요? 매달 이제 뭐 100만 원, 150만 원, 어떤 달에는 200만 원 300만 이렇게 원 버는데요? 네, 모아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사이 그 언저리를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 모으는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자모야,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돈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너 탓이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기 동안에 돈을 모으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행동들을 했던 것 또한 나 자신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도 없을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너무 시작하기에 늦었고 나는 이 소액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미래가 있구나. 나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공 하나 더 붙일지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신 첫 투자가 뭐예요?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에서 300만 원으로 했었죠. 네. 첫 투자를 매매 전세 차익을 300만 원으로 했었고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이제 벌었고 사실 그 투자를 통해서 제 연봉 정도의 수익은 냈던 거죠. 처음이었는데, 초보였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잘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했던 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잘못했던 점은 1,2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아, 투자금은 300만 원? 네, 투자금은 300만 원인데 인테리어를 1,200만 원으로 한 거죠. 저를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투자를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배워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하나 더 살 수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책 좀 읽고 내가 좀 투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첫 투자를 한 건데 첫 투자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이거 제대로 배워서 해봐야 되겠다.
제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던 투자 사례는 지방광역시에 투자했을 때고요.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해서 2억 이상 정도 시세 차익을 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3천만 원 넣어서 2억. 네, 3천만 원 넣어서 2억 이상?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또 그 시점에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3천만 원이니까 저는 3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돈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5억, 6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저는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를 찾아서 했던 거이기 때문에 꽤나 그때는 좋은 투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되냐?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 맞아요. 일이랑 육아랑 투자랑 병행하기가 힘들다. 이거가 과연 되는 거냐라는 어떤 세 가지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저도 처음에 이런 고민을 안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하락장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왜 사?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냐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지별이나 지역별에 따라서 좀 가격이 올라간 데도 있고 아예 가격이 무릎 정도까지 내려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무릎까지 내려간 정도의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매매 물량이 진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나님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가격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엄청 반가울까요? 아니면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근데 이 매수자가 사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제가 깎아주시면 살게요 라고 했었을 때 매도자가 반드시 팔아야 되면은 깎아줄까요? 아닐까요? 깎아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고 매매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인 거고 이 매매 물량을 보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거래가 잘 안 되는구나. 여기서 지금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지역별로 매매 물량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서 전세가 없는 데가 있어요. 1000세대 단지면은 전세 물량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한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전세가가 올라올 만한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은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아침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오후에 나가요. 진짜? 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경기가 악화되니까 집을 안 짓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거든요. 아닌 지역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어쨌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든 매매로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락장이란 걸 아니까 매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로 공급되는 물건은 없는데 그런데 이 추후에 나올 물량은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소액으로 하시려면은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에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매매 전세 갭 차이를 적게 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가격이 덜 올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화랑이에요. 사람들이 그 집을 너무 갖고 싶어요. 리버하는 게 아니라 바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싼 가격에도 매매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는 이거가 거래되는 거에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날아가는데 전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전세 차이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비싸진 거고 전세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매매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이제 리브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죽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이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니까 소액으로도 할 수 있으면서 매매가는 덜 올랐으니까 싸게 살 수가 있는 시장인 거죠. 사람들이 안 사고 싶은 거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죠. 근데 그게 오를 것 같아 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은 쫙 빠져 있는 것 뿐이지 그 아파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파트인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이면서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리브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돼요. 별로라서 안 사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안 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선호도가 있으면서 가격이 싼 단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찾냐? 맞아요. 궁금하죠? 네. 근데 유튜브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강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도 지금 가격이 싼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세가율 80%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들을 6개월 안에 30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0개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우면 3개월 안에 10개만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3개만 찾으셔도 한 달에 3개 찾는 거는 일주일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열흘에 하나만. 네, 그래서 내가 지켜보는 단지들을 여러 개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의 되게 소중한 그 보석함에 아파트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네? 근데 이 단지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네? 라는 게 이제 있으면 그리고 가격이 싸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탁 소액으로 잡는 거죠. 꺼내서 내 손에 딱 끼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강의에서 6개월 소액 투자 계획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표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정말로 소액 투자에 더 가까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게 별로인 거를 사라고 하는 줄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투자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3억이 있고 5억이 있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투자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액을 갖고 있으면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소액으로만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들은 거의 구축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주하고 싶지 않는 동네에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소액으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소액이더라도. 네, 그리고 수도권에도 강남까지 가는데 너무 먼 시간이 걸려요. 막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거기서 세대수도 300세대가 안 되고 빈 땅에 뭐 나홀로 아파트가 딱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매 전세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소액으로 할 수 있더라도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아파트.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더 돈을 내고서도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1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지방이랑 수도권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절대 소액이더라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방에서는 이 10년 동안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네, 한번 이걸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매매 물량은 많은데 전세가 없는 경우에 매매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깎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세가 없다라는 거는 전세가가 올라올 만한 상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단지가 지금 1000세대인데 전세가 4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가 심지어 1, 2주 전만 해도 1월에
2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2억 6천, 그 다음에 2억 7천으로 올라와져 있고 몇 주 만에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올 만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매매는 지금 3억 3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 2억 6천에서 7천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전세가 거래가 되면서 전세가가 더 올라올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3억 3천이 싸냐 비싸냐, 지방광역시에서 2016년식 정도 하면은 기본 평균이 4억 5억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3억 3천 정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가격은 싸면서 전세가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소액으로 여러 데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조건에 완전 부합하는 거네요. 그죠? 이게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도 있어요. 여기는 2018년식 단지고요. 여긴 전세가 그래도 10개 정도 나와 있죠. 아까 1000세대인데 4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10개 정도 있고 600세대인데 매매 물량도 아까 거기보다는 좀 적죠. 네. 네, 전세가 2억인데 매매가 최저가로 나온 거가 2억 2천에서 2억 4,500 사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갭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전세가 그래도 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올 만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거를 내가 실제로 전세를 맞추고 이걸 보유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라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광역시 물건은 공급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지금 이 시점 이후로. 그래서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전세만 잘 맞추면 해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공급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은 것들도 보면서 아파트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갭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많고 적고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전세 물량, 매매 물량. 아, 이거는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전세 대기자가 있어요, 전세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세가 없는 거고요. 현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세대인데 4개면 진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강남 1시간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인데 네. 수도권도 2억 9천에서 3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 사이에 나와 있어서 사실 지금 수도권이 전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6개월 전의 시장과 또 지금의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시장의 모습도 다르고. 근데 그 전에 6개월 전에도 이 기준으로 투자하신 분이 계셨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변하지만 이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소액으로 산다 라는 거는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변하는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한 나의 조금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아,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로 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막 타이밍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통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그때 결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다. 현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타이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격이 싸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내가 가진 돈으로 하되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그 시점에
24년 8월이 타이밍이야.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내 보석함에 넣은 단지들이 그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네, 그때가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전국을 누비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월부에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경험담을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보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나가 계시면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애착이 되게 중요한데 라는 이제 댓글이 달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랑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가 저도 걱정이고 되게 고민이 되는 와중이었는데 그 댓글에 제가 너무 이제 공감이 가버린 거죠. 우리 아이의 애착 관계 어떡하지? 나 정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투자 활동하는 거를 관둬야 될까? 내가 포기를 해야 될까? 나의 욕심이지 않을까? 나만의 욕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이와의 애착도 챙기면서 투자로도 내 노후 대비를 끝내는 게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 노후 대비가 안 된 부모가 아이한테 얼마나 짐이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아들이랑 스킨십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하고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1000번, 2000번을 말해준 말이 있어요. 아들아, 엄마랑 너는 몸이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연결돼 있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엄마가 어딘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거야 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어린이집 가방에다가 열쇠고리를 하나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이 캐릭터가 엄마야.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회사에 야근이 있어가지고 일찍 못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부랴부랴 막 등원을 시키면서 아들아 오늘 엄마가 좀 늦을 것 같아. 함께 오래 못 있어줘서 미안해 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엄마 보고 싶으면 이 열쇠고리를 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겪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내가 정말 못난 엄마일까봐. 내가 정말 내 욕심 때문에 투자를 해서 결과도 못 내고 우리 아들이랑도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제가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두 가지 다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고 근데 그거는 어떤 부모님이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이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아들 때문에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또 아들 때문에 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일이랑 육아랑 투자를 다 못 잡을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내가 관두겠다. 내가 아예 포기를 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이와의 사랑도 챙길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다 고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하시면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있는데 그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부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또한 부정하고 내가 여기서 멈추려고 하고 하면 결국에는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걸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은? 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그 시간들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정말로 저는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고요. 제가 그 열심히 살았던 인생에 뭐 소비 요정이었지만 그 열심히 일을 하고 했었던 그 시간들은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느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야, 너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은 덜 열심히 할 거야? 너 선택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전 그때로 돌아가도 되게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까지도 내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키는, 열쇠는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에는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아,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까지만 인지하셔도 저는 제 영상에서 정말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를 얻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더더군다나 돈이 없으셔가지고 뒤에 인생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 투자가 뭐 아파트 투자가 아니어도 돼요. 제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투자를 통해서 꼭 그 다음 인생을 5년 뒤, 10년 뒤 인생을 지금과는 다르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딸 또는 아내 또는 뭐 엄마, 아빠, 아들 이신 분들이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를 나는 바꾸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 5년 뒤와 10년 뒤에 자산을 쌓을 수 있을지 그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용기 내고 희망 가지시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도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돈 없이 1년 6개월 동안 모으는 기간만 가지면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투자하실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